매일 쏟아지는 엄청난 정보와 뉴스의 홍수 속에서 그 귀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고 가장 핵심적인 인사이트만 쏙쏙 뽑아드리는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자료를 관통하는 탐구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은 사실 정말이지 흥미롭거든요. 맞아요. 진짜 흥미롭죠. 단 하루, 정확히 2026년 2월 26일이라는 이 역사적인 날에 대한민국 경제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담고 있는데요. 네, 이 하루 동안 경제가 마치 약간 두 개의 극단적인 평행우주로 완벽하게 나뉘어 버린 것 같은 도무지 믿기 힘든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자, 한번 파헤쳐 볼까요? 한쪽에서는 주식시장에 그야말로 역대급 축포를 터뜨리며 폭등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인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 맹추위처럼 꽁꽁 얼어붙어 버렸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날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세 가지 핵심 데이터를 먼저 짚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경제 지표들과 숫자인 미로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제가 차분히 안내해 드릴 텐데요. 네, 기대됩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뭔가요? 오늘 다룰 첫 번째 데이터는 사상 처음으로 6,300선을 돌파해버린 코스피 증시 데이터입니다. 와, 6,300선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완벽하게 대조되는 매물이 폭증하고 강남권 핵심 단지에서 충격적인 하락 거래가 발생한 부동산 시장 데이터고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두 극단적인 현상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2.50%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그에 따른 거시경제 지표들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두 세계 중 첫 번째 평행우주, 바로 펄펄 끓어오르는 주식시장부터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코스피가 마침내 6,300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이날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무려 3.67%나 상승하면서 6,307.27로 마감했어요. 이게 개별 테마주도 아니고 코스피라는 거대한 국가대표 지수가 하루 만에 3% 넘게 올랐다는 건 그야말로 역사에 남을 역사급 상승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코스닥 역시 지지 않고 1.97% 상승해서 1188.15로 마감했고요. 양시장 모두 엄청난 열기였죠. 당시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냐면요. 자동차 대장주인 현대차와 기아는 하루 만에 10% 이상 급등했고요. 네, 네이버도 3.16% 상승해서 26만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원익 IPS 같은 반도체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종목들까지의 목표 주가가 줄상향되면서 8.19%나 뛰어올랐어요. 네. 그야말로 주식시장 전체가 거대한 축퇴장이었던 셈인데 이렇게 거대한 지수 상승을 이끈 진짜 동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폭발적인 랠리의 엔진이 단순한 테마성 기대감이나 거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품이 아니다. 네,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개의 거대 기업이 코스피 지수 상승분에 무려 160포인트 이상을 기여했습니다. 160포인트나요? 와, 말 그대로 이 두 반도체 공룡이 시장 전체의 멱살을 잡고 위로 끌어올린 격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현상의 근저에는 반도체 업황의 완벽한 회복, 그리고 눈으로 확인된 실적 호조라는 아주 탄탄하고 펀더멘털적인 이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실적이 숫자로 증명되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인공지능 산업의 팽창과 맞물려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고 이것이 실제 기업의 막대한 영업이익으로 증명되면서 실체가 있는 상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대감으로만 오른 속 빈 강정이 아니라 실제로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갈퀴로 긁어 모으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시장이 폭발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실체가 확인되니까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엄청나게 역동적이었죠. 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정말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이 시장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대규모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네, 엄청나게 샀죠. 그런데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어요.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선 겁니다. 팔고 나갔다는 뜻이죠. 맞아요. 이걸 보면서 이런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최고급 호텔에서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네, 파티요?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VIP 타지 손님들은 지금 막 비싼 입장료를 내고 파티장으로 우르르 몰려들고 있는데 원래 파티장에 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얻은 수익으로 아주 두둑해진 지갑을 챙겨서 여유롭게 파티장 문을 빠져나가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한쪽은 이제 시작이라고 들어오고 한쪽은 이제 끝이라고 나가는 이 완벽한 엇갈림.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주 생생하고 훌륭한 비유입니다. 이 완벽한 타이밍의 엇갈림은 각 주체들의 자본 규모와 투자 호흡의 차이에서 비롯되거든요. 투자 호흡의 차이요? 네, 외국인과 기관은 반도체 수출 호조라는 거시적인 사이클이 이제 막 중반부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으로 더 큰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거대 자본을 밀어 넣은 것이죠. 아직 파티가 한창 남았다고 보는 거네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조금 다릅니다. 코스피 6,300이라는 숫자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저항선이자 역사적 고점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요. 과거 숱한 하락장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심리적 압박을 털어내고 확실한 내 돈으로 현금화하려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이해가 가네요. 시장 참여자들 각자의 처지와 경험치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들이 교차한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그 심리, 왠지 깊이 공감이 갑니다. 내 계좌에 찍힌 빨간불이 언제 또 파란불로 바뀔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말이죠.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야기 분위기를 180도 뒤집어 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샴페인이 펑펑 터지는 주식시장의 파티장을 구경했잖아요. 네, 아주 뜨거웠죠. 이제 그 화려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두 번째 평행우조인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파티는커녕 한겨울 시베리아 벌판이 따로 없어요. 2월 26일 당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약 7만 7천여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7만 건이 넘었군요. 네. 이게 불과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무려 20% 이상이나 급증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시장에 집을 팔겠다는 매물이 이렇게 단기간에 쏟아져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주식시장의 뜨거운 열기와는 뼈아플 정도로 대조적인 모습이죠. 부동산 시장은 현재 극도로 위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달 만에 20%나 늘어났다는 것은 매도자들의 심리가 그만큼 조급해지고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집주인들이 버티기 힘들어졌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자를 감당하기 버겁거나 현금이 필요한 집주인들이 서둘러 집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사줄 사람이 없으니 거래는 성사되지 않고 매물만 눈덩이처럼 계속 쌓이는 거죠. 살 사람이 없으니까. 네, 이른바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게 가격을 보면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자료를 보다가 진짜 제 눈을 의심했던 충격적인 거래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강남권 거래 말씀이시죠? 네. 강남권 하면 사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이 철옹성의 한복판에서 아주 상징적인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거래군요. 맞아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전용 183제곱미터가 98억 원에 거래가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98억, 여전히 엄청 비싸네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직전 최고가랑 비교하면 상황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무려 30억 원이나 폭락한 가격입니다. 아파트 한 채 가격에서 웬만한 중소기업 하나가 통째로 증발해버린 거예요. 정말 엄청난 하락폭입니다. 어떻게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폭락이 가능한 거죠?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아주 굳건해 보이던 다른 핵심 지역들, 송파구가 마이너스 0.03%, 서초구가 마이너스 0.02% 등 강남 3구 전역에서 일제히 마이너스 변동률이 기록됐어요. 그 압구정동 아파트의 30억 원 하락 거래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시장 전체에 던지는 심리적 충격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지탱해온 강남 불패라는 맹신이 꺾였다는 아주 강력하고 상징적인 신호니까요. 강남 불패가 깨졌다. 네. 왜 이런 극단적인 침체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현재 시장은 거래 절벽이라는 깊은 크레바스에 빠져 있습니다. 거래 절벽이요? 아까 매물은 넘쳐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앞서 언급했듯 팔겠다는 매물은 7만 건이 넘게 넘쳐나는데 매수자들은 지갑을 굳게 닫고 철저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안 살까요? 30억이나 떨어졌는데도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매수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 대출 금리가 안 내려갈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못 사는군요. 맞습니다. 이자 부담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집주인들은 눈물을 먹고 급매물을 던지고, 매수자는 현재의 살인적인 대출 금리가 무서워서 아무리 집값이 떨어져도 덥석 사지 못하는 상황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결과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잔인할 정도로 극단적이네요. 같은 날, 같은 대한민국 한일 아래서 벌어지는 일인데 말이죠. 네, 두 개의 평행 우주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 실적이 좋다며 코스피 6,300을 돌파하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출이자 갚기가 무서워서 강남 아파트가 30억씩 떨어지는 급매로 던져지고 있다뇨.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뜨겁게 타오르는 주식시장과 차갑게 식어버린 부동산 시장이라는 두 개의 평행 우주를 어떻게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해서 이해해야 할까요? 단 하나의 핵심 교차점이 존재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당일 2월 26일에 열렸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아, 한국은행이요? 네,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습니다. 무려 6차례 연속 동결이라는 신중한 행보였죠. 6건이나 연속으로 묶어둔 거군요. 이 동결이라는 결정 하나, 그리고 그 결정문 안에 담긴 한국은행의 거시 경제 전망과 깊은 딜레마가 바로 이 극단적인 두 세계를 동시에 창조해낸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동결 결정 하나가 이 두 세상을 만들었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그날 발표한 데이터들을 하나씩 해부해보면 그 인과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이라는 하나의 스위치가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주식시장이 폭등한 이유부터 그 한은의 데이터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동결했을 뿐인데 왜 주식시장은 이걸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이고 폭등한 건가요? 한국은행이 금리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지만 그 결정과 함께 시장에 발표한 경제전망 상향이라는 메시지가 주식시장에는 아주 강력한 청신호로 작용했습니다. 경제 전망을 올렸군요. 네,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1.8에서 2.0으로요? 이게 주식시장에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중앙은행이 우리 경제의 덩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커질 것이다라고 공식적인 도장을 찍어준 셈이죠. 아, 정부가 보증을 서준 느낌이네요. 그리고 그 성장의 핵심 근거로 지목한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였습니다. 역시 또 반도체네요.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우리 수출 잘 되고 있고 반도체 덕분에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강력한 경기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고요. 네. 이것이 글로벌 자본, 즉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지금 당장 한국 주식, 특히 대형 수출주를 사담아야 할 때라는 완벽하고 공식적인 명분을 제공한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금리를 굳이 내리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금 우리 수출 대기업들이 돈을 아주 잘 벌고 있고 국가 전체의 펀더멘탈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중앙은행의 자신감이 주식시장이라는 불꽃에 거대한 기름을 부은 격이군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논리를 반대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수출이 잘 되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올라갔다면 나라 전체가 부유해지는 거잖아요. 지표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그 똑같은 2.50% 동결 결정이 왜 부동산 시장에는 사용 선고나 다름없는 벼락 같은 소식이 된 겁니까? 아까 매수자들이 금리가 무서워서 집을 못 산다고 하셨는데 금리가 더 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유지된 것뿐이잖아요. 금리가 추가로 오르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들이 간절히 정말 애타게 기다렸던 것은 현상 유지를 뜻하는 동결이 아니었죠. 그럼요. 대출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인하를 기다렸던 겁니다. 아, 내려주길 바랬는데 안 내려줘서 실망한 거군요. 여기서 한국은행이 처한 딜레마이자 모순적이면서도 경계심 가득한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딜레마죠? 반도체 수출은 잘 돼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렸는데 나머지 거시 지표들이 금리를 내리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한 상태인 겁니다. 다른 지표들이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라는 아주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440원이면 정말 높네요. 게다가 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기존보다 소폭 상향된 2.2%로 발표되었죠. 잠깐만요. 제가 경제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한 건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환율이 1,440원대로 엄청나게 높게 유지되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올라갔다는 데이터가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환율과 물가 그리고 금리가 정확히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건지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 메커니즘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아킬레스건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에너지, 즉 석유나 가스부터 시작해서 밥상에 올라가는 식량 자원까지 한국은 필수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환율이 1,440원으로 높다는 건 수입해올 때 지불해야 하는 달러의 가치가 비싸졌다는 뜻이죠. 그렇죠. 수입 물가가 비싸지겠네요. 당연히 수입 물가가 치솟게 됩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 즉 여러분의 밥상 물가와 서비스 물가를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아,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값만 오르는 거군요. 그렇죠.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를 기미를 보이고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시중에 돈까지 풀려버리면 돈이 흔해지니까 물가가 더 오르겠네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날 수밖에 없죠. 아,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진퇴양난이네요. 결국 한국은행의 이번 2.5% 동결 결정은 시장에 아주 차갑고 단호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어떤 메시지죠? 수출 덕분에 성장률은 좋아졌지만 높은 환율과 물가 불안 때문에 당분간 긴축 기조, 즉 지금 여러분의 목을 조르고 있는 이 고금리 상태와 깐깐한 대출 규제를 앞으로도 길게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었죠. 와, 부동산 시장 사람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겠네요. 이 선언을 확인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깊은 절망에 빠진 겁니다. 아, 당분간 대출 이자가 싸질 일은 없겠구나 라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네.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를 감당하며 집을 보유하거나 새로 집을 살 수 있는 고금리 부담의 한계에 완전히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금리 인하라는 희망 고문이 끝나버린 거군요. 긴축의 장기화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와 극심한 거래 절벽이 굳어지게 된 핵심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톱니바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섭게 맞아떨어지네요. 반도체라는 강력한 무게를 장착한 수출 대기업들이 중심이 된 주식시장은 중앙은행의 긍정적인 전망과 글로벌 자본의 유입이라는 호재에 올라타서 코스피 6,300이라는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네, 아주 화려했죠. 하지만 철저하게 내수 경제와 평범한 개인들의 신용 및 대출에 기반을 둔 부동산 시장은 고환율과 고물가라는 덫에 걸려 금리 인하라는 동화줄에 끊어진 채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 씁쓸한 현실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하나의 국가 안에 완벽하게 분리된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우리가 분석한 2026년 2월 26일 하루의 기록 어떻게 들으셨나요? 방대한 데이터와 복잡한 경제 메커니즘들이 오갔지만 오늘 우리가 관통한 심층 분석의 핵심 테마는 아주 명확합니다. 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첫째, 수출, 특히 반도체 산업의 실적 중심 대형주들이 이끄는 전례 없는 증시 대호황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둘째, 그 이면의 그림자 속에서는 고환율과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 부담의 장기화가 촉발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및 지독한 거래 절벽이 잔인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굵직한 현실이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뼈아픈 현주소를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죠.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데이터들을 넘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직접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확인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전체 경제 성장률 지표는 위를 향해 고개를 들고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라는 화려한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엔진은 철저하게 반도체라는 특정 수출 산업과 소수의 대기업에만 편중되어 있죠. 네, 그들만의 파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반면 평범한 개인들의 땀방울이 서린 내수 경제와 가장 밀접한 실물 자산인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의 무게에 짓눌려 끝없는 빙하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스템적인 문제요? 만약 자산 시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오직 대기업의 수출 실적으로만 국가의 경제 성장이 증명되는 이 기형적인 구조가 앞으로 10년, 20년 고착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정말 끔찍한데요. 지금 당장 직업을 선택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강요받게 될까요?
소수의 첨단 기술 산업에 진입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산을 형성하지 못하는, 즉 거시적인 국가경제 지표는 화려한데 내 삶은 끝없이 추락하는 모순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네, 너무나도 뼈아픈 현실이 될 수 있겠네요. 반도체가 벌어들인 거대한 자본이 낙수 효과를 일으켜 우리 일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오래된 믿음이 과연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경제적 단절이 결국 세대 간의 단절과 사회적 양극화로 완전히 굳어지는 새로운 시대에 이미 갇혀버린 것인지, 오늘 들으신 이 차가운 숫자들을 바탕으로 당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와, 정말 가슴을 묵직하게 짓누르는 화두네요. 단순히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 강남 아파트 값이 내렸다를 넘어서 이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앞으로 우리의 삶과 다음 세대의 미래를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을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 고민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이 시간이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고 복잡한 경제 흐름을 읽어내는 해상도를 한층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저 기사 헤드라인의 숫자만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진짜 톱니바퀴의 움직임을 찾아내는 재미,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던지는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꽤나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모든 당연해 보이는 현상들에 대해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멈추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시선으로 당신을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탐구 시간에 또다시 당신의 뇌를 자극할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